자, 유언과 상속 들어갈게요. 유언과 상속까지 하면 일단 가족관계가 마무리되고 민법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먼저 유언 얘기해. 자, 유언의 뜻을 보죠. 유언의 뜻. 유언은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유언자가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다. 자, 일반적인 의사표시야. 쌍방간에 내가 유언하는 사람이 내가 만약에 유언을 할 거야. 근데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의사표시고요. 그러면 유언이라는 건 선생님이 살아있는 도중에 하겠지. 선생님이 유언을 남길 거면.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도중에 유언을 남기겠지만 나의 이 유언이 법률적인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선생님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언의 효력은 유언한 사람이 사망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알겠어요? 이거 나왔지? 첫 번째, 사망과 동시입니다. 사망해야 뭘 발생시킨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다. 그래서 유언의 의미에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둘 건 뭐야? 법률의 효과는 언제 발생한다?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그거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첫 번째. 다음, 그러면 유언을 할 때 유언의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진짜 많아요. 먼저 자필 증서 뭡니까? 내가 직접 쓰는 거지. 여러분이 쓰는 거야. 자, 내가 사망할 시 나의 재산은 누구한테 주고 이런 거 있지? 나는 어디다 뿌려주고 이런 거. 자, 그다음에 공증 증서 녹음도 돼요. 그다음에 비밀 증서가 있고요. 구수 증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말로 하는 거야. 말로. 지금 녹음이랑 구수 증서는 뭐가 달라? 녹음은 녹음기 녹음하는 거고 구수 증서는 자기 증인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 앞에서 내가 말로 하는 겁니다. 물론 다 조건이 있어요. 그럼 먼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옵니다. 이제 우리 유언의 방법은요.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몇 페이지? 110페이지에 보면 일단 나중에 넘길게요. 다 한 다음에. 유언에 의한 법정 방식 나오지. 첫 번째가 자필 증서. 내가 직접 쓰는 거기 때문에 이때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는 증인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 글씨로 내가 직접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증인이 필요 없어. 혼자 있을 때 독방에서 여러분이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고 쓰셔도 돼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서의 전문가 그 작성에 하지만 자필 유언 증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몇 년도 몇 월 며칠 쓰셔야 돼요. 2022년 9월 4일. 그 다음에 주소 쓰셔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쌤, 철산동에서 라고 쓰면 될까? 안 돼요. 그럼 효력 없어요.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땡땡, 땡땡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정확히 쓰셔야 돼요. 근데 유언할 때, 유언 자필 증서 쓸 때, 북한산 밑에서 이렇게 여러분 뭐 수필 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은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성명 써야 돼요. 여러분이 필명으로 나 뭐 구름 선사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성명을 아니면 해경이 안 돼요. 성과 이름을 명확하게 쓰셔야지만 됩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하고 날인이라는 게 우리 예전에는 주로 도장을 많이 찍었어요. 진짜 선생님도 은행에 갈 때 도장 갖고 가는데 요즘은 도장 안 씁니다. 일단 은행은 통장을 안 만들잖아 요즘엔. 하지만 도장 다음에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서명. 근데 문제는 이 자필 증서는 옛 것이라 서명은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야. 왜냐면 서명은 이렇게 누가 대필로 할 수 있잖아. 사인하지 말고 뭐 하래? 옛날 방식이죠? 도장 찍으랍니다. 그때는 애들이 얘기해요. 선생님 저 도장이 없는데요? 도장이 없어요. 도장이 없어요 여러분? 도장이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 선물로 학교에서 도장 안 줘요? 아니야? 선생님 딸내미 유치원 졸업할 때 유치원에서 도장을 만들어줬는데 문제는 도장에 이제 한글 이름으로 땡땡 쓴 다음에 왕관을 옆에 이렇게 그래서 분명히 그 도장이 많은데 찍으면 되게 장난스럽고 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왕관 이렇게 여기 애 이름이 강산인데 강산 이렇게 쓰고 양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도장을 찍고 나면 무게감이 좀 사라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유치원 졸업식 때 준 도장은 안 씁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정자태로 해서 해줘서 그 도장을 써요. 자, 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다시 연월일, 주소, 성명은 자필로 쓰고 도장 찍어야 돼. 이 유형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인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폐기시거나
자필 증서는 내가 스스로 쓴다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대신 쓴다냐? 야, 나 글씨 못 쓰니까 네가 대신 써. 무효입니다. 대필시키거나 타자기 정말 옛날 거죠. 요즘 누가 타자기 써? 여러분 타자기 본 적 있어요? 있다고요? 타자기 등을 여기서 말하는 타자기는 컴퓨터로 치지 말란 얘기겠죠. 완곡하게 해석합시다 우리. 무효가 된다.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주소를 끝까지 다 써야 된다. 구름산 밑에서 안 돼요. 네, 다음 두 번째 유언의 방식 녹음이죠.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내가 왜 지금 녹음하고 있는지 역시 이름을 밝히셔야 돼요. 성명, 연월일 2022년 이렇게 정확하게 구술 말로 하고 말로 한 걸 녹음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증인이 필요해요. 1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빼고는요. 2번, 3번, 4번에는 다 누가 필요하다?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역시 증인도 자기 이름을 대야 돼요. 저는 혜경이 친구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혜경이 친구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구술 녹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이다. 다음 세 번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2명 있어야 됩니다. 증인 2인이 참여하여 유언자가 공증인이라는 건 보통 변호사나 아니면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직업적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공증인의 면전에서 보통 변호사를 대동하죠. 유언의 취지를 고수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한 후 낭독하며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다음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작성한다. 날인은 도장 찍는 걸 날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증인이 소정의 기재를 하고 역시 서명, 날인하는 방식이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해요. 여러분은 그 머리 이렇게 눈을 반짝반짝 뜨고 들을 필요 없죠. 여러분 나중에 재산이 그렇게 많아서 이혼하실 거예요. 모르죠. 모르죠. 자, 다음 비밀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이 적혀있는 증서에 성명을 기입한 후 그 증서를 봉해서 못 보게 붙여. 그런 다음에 도장을 찍고 이를 도장 찍은 거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나만 아는 거야. 증인도 몰라요. 그냥 증인은 뭐만 아는 거야. 봉투를 붙인 것만 아는 거야. 알겠지? 2인 이상의 증인 면전에 봉투를 봉한 거야. 그 접어서 풀로 붙이거나 테이프로 붙인 그 봉투를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임을 표시한, 야, 이 봉투에 내 유언 들어있어? 정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들한테. 그 봉서의 표면에 표면에다 써요. 제출 연원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그 봉투 위에다가 서명하고 이름 쓰고 도장 찍어서 작성하는 걸 말합니다. 또 이 유언 봉서에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무소 갖고 가야 돼요. 법률사무소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뭘 받아야 돼?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또 이랬더니 우리 예전에 지금 교과서가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부동산법도 했어요. 지금은 민법 할 때 우리가 재산법에서 빠졌잖아요. 부동산법도 해서 부동산법이 굉장히 여러분한테 유용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전세를 얻고 집을 사고 매매하고 전세 사기 같은 거 안 당하고 할 때 그때 받는 게 확정일자라는 게 있는데 이 역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구수증서입니다. 구수라는 건 말로 하는 거야. 구수 이게 입구자 쓰고 있잖아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야. 언제? 유언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의 위급이 다가오는 급박한 사정. 나 숨이 넘어가. 곧 죽을 것 같아. 근데 이때 언제 자필로 쓰고 뭐 비밀 증서하고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앞에 네 가지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즉 앞에 네 개를 다 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 하는 거야. 이는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에 참여한 가운데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고수하고 말로 하고 구술을 받은 자가 말을 들은 자가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는 각자 서명, 기명 또는 날을 작성한다. 이 구수증서가 정말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그런 소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 들어는 봤어요? 읽어는 못 봤겠지. 3권짜리야. 굉장히 두꺼운 소설인데 몽테크리스토 백작에 보면 이제 여주인공의 할아버지가 여주인공을 되게 사랑합니다. 자식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여주인공을 가장 사랑해서
지금 여주인공한테 재산을 주고 싶어 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중병에 걸려서 말을 못해. 자, 그럼 이제 우리 얘기합니다. 아, 선생님, 구소증서는 말로 하는 건데 말을 못하면 어떻게 유언을 해요? 눈빛으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주인공이 증인 2명, 변호사와 증인 2명을 데려와서 여주인공이 얘기해. 할아버지, 재산을 저한테 주신다고요? 재산을 저한테 주시는 게 맞으면 눈을 2번 깜빡이시고 아니면 한 번만 깜빡이세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2번 깜빡여요. 그럼 뭐야? 재산을 나눠 주겠다니. 그럼 이제 변호사가 오케이. 지금 어르신께서 눈을 2번 깜빡이셨으니 당신에게 재산이 남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유언을 남기기 전에 일단 실험을 했죠. 할아버지, 지금 제가 보이시면 눈을 한 번만 깜빡이시고 안 보이시면 2번 깜빡이세요. 이렇게 눈을 한 번 이렇게 의사가 된다. 의사 표시가 된다. 이 사람이 말을 못하지만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서 의사 표시를 한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유언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그거는 눈을 깜빡인 건데 부수 증서에 들어갈까요? 수화잖아요, 일종의.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손짓으로 말을 하잖아요. 입구자를 쓰는 건 좀 그 사람은 눈을 깜빡임으로써 자기의 의사표시를 했지. 그걸 변호사와 증인이 옆에 있다가 써서 낭독하고 유언으로 남겼어요. 어쨌든 이건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앞에 4가지 방식을 할 수 없을 때. 자, 일단요, 우리 유언에 대해서 다시 보고 나서 위로 올라갈게요. 근데 우리가 일단 유언은 이런 게 있다. 유언의 의미, 유언의 방법 해서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안 쓸게요. 여러분은 필기할 때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은 쓰지 마세요. 쓰지 말고 그 아래 거 유언의 법적 성질은 쓰셔야 됩니다. 유언의 법적 성질은 유언은 누가 할 수 있을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유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7세 이상 돼요? 안 돼요? 몇 살이에요? 16세예요? 여러분 당연히 법률은 다 만입니다. 만 17세가 됩니다. 안 되는군요. 여러분 유언 못하는군요. 17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이 제일 중요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야. 여러분이 나머지 계약을 할 때, 고가의 물품을 살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유언은 17세 이상이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유언할 수 있으며 유언자는 사망 전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즉 유언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이쪽 페이지의 큰 제목 유언과 상속을 쓰시고요. 1번 유언의 의미, 유언의 방법 중에 유언의 법적 성질까지만 쓰고 위로 올라갈게요. 일단 여기까지 필기해 주세요. 여기까지. 자, 이제 상속을 보셔야 됩니다. 상속 때문에 유언을 하는 거니까요. 상속의 뜻부터 가보죠. 상속의 의미. 역시 상속도 사망한 후에 발생합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자, 그러면 그가 누구냐면 죽은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래? 상속을 하는 사람이 상속을 한다라는 의미면 상속이 되는데 상속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불러요. 죽은 사람, 상속을 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재산상의 권리, 잘 봐. 상속은 얘들아 재산상의 권리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재산상의 의무도 상속돼. 재산상의 의무가 뭐니? 빚이야, 빚. 아빠가 남긴 돈만 나한테 오는 게 아니야. 아빠가 남긴 빚도 함께 상속돼요. 잊지 마세요. 권리와 의무가 법률 규정에 의하여 타인, 상속을 받는 만약에 부모가 상속을 주는 사람이면 피상속인이고 받는 사람이 자식이면 자식이 뭐가 되는 겁니까?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단어부터 명확하게 아세요. 상속을 받는 사람이 뭐다? 상속인이야. 상속을 주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 피상속인이라고 불러.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이게 중요한 표현이야. 권리와 의무 중에서 권리만 주는 게 아니고 의무만 주는 게 아니고 권리와 의무를 모두 주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다? 포괄적으로 준다는 뜻입니다. 포괄적으로 부모에서 자식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방금 이거 상속을 주는 사람 피상속인의 중요하죠.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한테 받을 재산이 5억인데 채무가 6억이다. 그럼 마이너스 1억이 되죠. 그땐 상속 포기하세요.
상속 포기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상속은 재산 5억 받고 빚 6억을 받으면 결국 뭐가 됩니까? 빚이 1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부모님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아봐야지. 지금부터 알아보면 오해 받습니다. 자, 재산과 채무도 상속된다.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 별표하고 상속 포기 제도가 있어요.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승계를 상속이 개시되기 개시 당시에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 즉 나는 상속받지 않을 거예요. 모두 재산도 채무도. 알겠죠? 그래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는 그 전에 상속 포기를 미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 상속인의 순서죠.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막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어우 피 떨어진 것 같아요. 피 떨어진 것 같죠, 진짜. 상속인의 순서는 얘가 시험 문제 1순위죠. 시험 문제 1순위. 당연히 여기서 계산을 하면서 여러분이 시간이 갑니다. 정말 개막장 드라마가 나오는 곳이 여기에요.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고 재혼하고 막 이래야 됩니다. 자, 일단 상속인의 순서는 피로 맺어지는 관계가 혈족이라서 혈족 상속인 1순위, 상속 1순위, 피상속인의 즉 상속을 주는 사람의 누굽니까? 직계 비속. 비속이면 내가 아래에 있어. 아래. 존속은 위야. 존속은 부모님이고 비속은 자식이야. 그러니까 혈족 상속인 1순위가 누굽니까? 자식이죠.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직계 자식. 2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이야. 즉 부모님이야. 오해하지 마. 자식이 있는데 자식한테도 가고 부모님한테도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순위가 있으면 1순위에서 끝나요. 근데 내가 자식이 없어. 1순위 상속자가 없을 때 2순위로 가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 1순위도 받고 2순위도 받고 3순위도 받고 그게 아니야. 1순위가 있으면 여기서 끝나요. 더 이상 안 가요. 그런데 1순위 즉 자식이 없다? 그러면 2순위 누구한테 가는 거야? 피상속인의 부모님. 직계 존속으로 가요. 근데 부모님도 없어. 자식은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어. 그러면 3순위한테 가지. 3순위가 누구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난 형제자매도 없어. 외동이야. 그러면 이제 4순위로 갑니다. 피상속인의 사촌이네 관계 혈족으로 갑니다. 사촌한테 간다는 얘기야. 조카한테 간다는 얘기야. 후순위 상속인 나왔지. 즉 1, 2, 3, 4에서 2, 3, 4 같은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즉 앞에 있는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너무 중요해. 못 받아요. 1순위가 있으면 2순위, 3순위, 4순위는 필요 없습니다. 못 받아요. 또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 즉 1순위 상속인 자식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야. 그러면 동순위 상속인 안에서는 같아요. 균등상속 n분의 1입니다. 자식이 3이면 3분의 1이야. 자식이 2명이면 2분의 1씩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균등상속한다. 다음 혈족 상속인은 아니지만 내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어. 우린 그 배우자는 피는 섞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배우자 상속인이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공동 상속인 1순위가 되고 즉 내가 죽으면 내 배우자와 자식이 1순위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아빠가 죽으면 엄마와 여러분이 1순위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근데 내가 자식이 없어. 결혼만 하고 난 자식을 안 낳았어. 그러면 나의 모든 재산은 누가 가져요? 배우자가 다 가져요. 1순위니까.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이때 물론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자식은 없는데 부모님이 있다. 그럼 이때는 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돼요. 또 피상속인에게 자식도 없고 부모가 없으면 배우자 혼자서 뭐가 된다?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배우자 상속인은요.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의 50%를 더 받아요. 즉 아빠가 돌아가시면 엄마 여러분이 있죠? 엄마 여러분이 있으면 엄마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50%를 더 받아요. 즉 여러분이 100만 원을 받으면 엄마는 15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내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은 없고 나한테 엄마랑 내 남편이 있어. 그럼 선생님이 죽고 난 다음에 선생님의 엄마와 선생님의 남편이 공동상속 1순위가 되겠죠. 근데 선생님의 엄마보다 누가 더 많이 받아요? 선생님 남편이 더 받아요. 공동상속인보다 50%를 더 받으니까. 아시겠어요? 잊지 마. 배우자 상속인은
공동순위 상속인보다 50%, 즉 2분의 1을 더 받는다. 그래서 만약 선생님이 죽고 자식이 없어. 그럼 선생님 엄마가 100만 원을 받으면 선생님 남편은 15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나중에 우리 계산 다 해야 됩니다. 결국 상속은 계산 문제예요. 얼마를 받는지. 자, 이제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가 나왔지. 갑이 죽어야지 일단. 자, 보통 유언 없이 죽으면 법정 상속돼. 지금 우리가 배운 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배우자 상속은 이건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법정 상속이야. 나 좀 봐봐. 요즘에 서민들이 보통 유언을 합니까? 안 하지. 그냥 죽지요. 왜? 내가 죽을지 몰랐는데 선생님이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었어. 미처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사고사로 죽는 경우도 많잖아. 그리고 선생님 부모님도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지만 뭐 딱히 주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유언 같은 거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냥 돌아가신단 말이야. 유언 없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혹시 남은 재산과 빚이 있으면 그게 법정 상속된다는 얘기더라. 이건 빚도 마찬가지야. 배우자 상속인한테 빚이 2분의 1 더 갑니다. 재산만 2분의 1 더 가는 게 아니라. 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법정 상속 순위라고 말해요. 그러면 갑이 얼마 전에 지병으로 유언 없이 죽었어. 유언 없이 사망하면 사망 당시에 갑에게는 아내가 있네요. 자, 배우자 상속인이 있습니다. 아내 을과 어머, 자녀가 많기도 많네요. 자녀, 병, 정,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의 부모인 A, B가 있다. 이게 함정이야. 얘들아, 항상 시험 나올 때 배우자와 자식과 부모님을 넣어. 근데 여기서 보면 봐봐. 아내와 배우자와 자식이 있으면 여기서 끝나, 1순위가. 알겠니? 1순위인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는 상속이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무조건. 여기 자식이 없으면 부모님과 아내에게 공동상속 1순위가 되지만 부모님은 여러분 자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직계존속은.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을 시험에 내지만 부모님은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요. 누가 있으면?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1순위예요. 배우자와 함께. 알겠어요? 사망 당시 갑에게는 16억 원의 재산과 2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 이때는 받아야죠. 채무가 2억 원밖에 안 가니까. 그러면 채무 빼고 14억이 오겠죠. 채무 빼고 14억이 옵니다. 자, 1 나옵니다. 이제 유언 없이 사망했어. 그러면 유언이 없기 때문에 상속은 무슨 상속이 개시된다? 법정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러면 1순위 상속자를 먼저 정해야지. 졸지 마세요. 1순위 상속자는 일단 누구야? 자식들이죠. 직계 비속인 병과 정. 그 다음에 배우자 상속인인 을. 근데 비율이 어떻다고 그랬어? 병과 정은 자식이기 때문에 똑같아. n분의 1이야. 1대 1인데 배우자는 50%를 더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1대 1대 1.5야. 그러면 채무도 함께 상속되니까 제3 16억에서 채무 2억 빼면 14억이지. 14억을 빨리 나와야 돼. 암산으로. 1대 1대 1.5로. 여러분 아시겠어요? 14억을 1대 1대 1.5로 나누면 어때? 4, 4, 6 가면 되겠지. 그러면 14억 딱 떨어지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건 가장 단순한 문제예요. 이걸 가장 기본 문제로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겁니다. 일단 상속부터 필기가 더 있으니까 유류분까지 있으니까 일단 필기를 더 하고 나서 쓸게요. 일단 여기 씁시다. 자, 상속 의미부터 써야겠군요. 상속의 의미부터 글씨 안 보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읽어줄게요. 자, 상속인 순서부터 다시 또 쓰세요. 상속인의 순서. 자, 이제 우리 예문도 쓸게요. 예문. 갑의 경우. 갑이 얼마 전 지병으로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법정 상속까지 봤죠? 자,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하려면 법정 상속이 아니고 유언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예요. 자,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그 전에 유언을 남긴 거야. 나는 내가 사망하면 나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식, 자녀들과 배우자는 상속을 한 푼도 못 받겠죠. 그지? 아니면 나의 전 재산을 친구 아들인 땡땡이에게 상속하겠다. 이렇게 유언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몰랐는데. 자, 이러면 유족으로서 와,
어떻게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좀 서운함을 달래기 위한 아니면 법정의 어떤 분쟁을 좀 줄이기 위한 제도로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범위의 상속인, 예를 들어 혈족 배우자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1순위죠. 직계비속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유류분권이라고 민법은 법정 상속을 규정하면서도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요. 유언 없이 사망하면 바로 법정 상속하잖아요. 그런데 법정 상속을 규정했지만 유산 처분의 자유도 인정하고 있다. 즉 유언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야. 즉 유언에서 내가 법정 상속인들한테 한 푼도 주지 않고 전혀 나와 혈연 관계가 아닌 뭐 친구 아들 아니면 뭐 내가 사랑했던 여인의 사랑했던 뭐 남자의 자식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사회에다 기부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유언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봐봐. 유산 처분의 자유도 인정하고 법정 상속도 규정하면서 이 둘의 균형을 맞추려니까 일단 유언에 따라 상속합니다. 즉 내가 유언의 모든 전 재산을 땡땡 고아원에 기부하겠다면 일단 유언을 따라요. 그런 다음에 유족들이 야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아니면 나는 먹고 사는데 어떤 뭐 피해하기 그게 없으니 아빠의 고인의 유언을 존중해서 우리는 뭐 유산 한 푼도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고아원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 자녀들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유족들이 아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아빠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함께 살아온 어떤 쌓아온 재산을 고아원에 다 주냐? 난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 뭘 하라는 얘기야? 이걸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유류분권을 유족의 유류분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피상속인이 그의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그게 누구야? 아까 뭐 어떤 사회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 타인에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때에는 상속이 되었어도 전혀 상속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되게 어렵게 써 있었지만 그냥 쉬운 얘기야. 여러분의 부모님이 유언에서 땡땡 고아원에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돌아가셨어. 근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 재산이 필요해. 그러면 그 땡땡 고아원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면 돼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를? 법정 상속에 따르면 여러분이 1대1을 받을 수 있지만 유류분은 법정 상속의 2분의 1만 인정하기 때문에 다는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유언이 아니라 그냥 아빠가 법정 상속을 그대로 한다면 아빠 재산이 4억이 있었어. 재산이. 엄마는 없다부터. 배우자니까. 그러면 다시금 둘이야. 그럼 여러분이 각각 2억 받을 수 있겠지. 근데 아빠가 유언에서 땡땡 고아원에 4억을 모두 기부했어. 그럼 여러분이 그 고아원을 상대로 유류분 재판 소송을 하면 여러분은 원래는 2억 받아야 되지만 유언이 고아원으로 돈이 갔기 때문에 그 반 1억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되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에 해당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2분의 1을 불어달라. 내가 받을 거에 2분의 1을 달라고 재산 반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만약 여러분 아버지가 고아원이 아니라 친구의 아들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 그 사람을 상대로도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어요?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법정 상속은 다 못 받고 2분의 1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치야. 자, 일단 유류분 제도 필기하세요. 자, 우리 유류분 제도를 봤으니까요. 조금 더 첨가해서 설명할게요. 유류분 써볼게요. 여기다가 유류분 쉽게 써볼게요. 아까 너무 복잡하게 썼죠. 유류분은 유족, 즉 유가족을 위해서 남겨둔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언에 의해서 다른 기관이나 타인에게 모두 재산이 갔을 때 그 남아있는 유가족을 위해서 법이 남겨둔 몫이죠. 그러니까 고인의 사망자의 유언을 우선시하면서도 법정 상속을 동시에 고려하는 우리나라 민법이 남겨둔 부분입니다. 유류분. 자, 그러면 이제 예시를 하나씩 볼게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이 그냥 같이 살 때는 우리 부모님이 뭐
재산은 많이 없어도 빚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 엄마 아빠한테. 근데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전에 몰랐던 막 빚이, 묵은 빚이 막 튀어나와, 빚쟁이들이. 와, 빈문서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랑 내가 같이 살고 있던 아파트는 10억인데 빚쟁이들이 등장해서 봤더니 20억이 훌쩍 넘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상속인은. 재산은 10억인데 빚이 20억이면 갑자기 날벼락이 부모님을 잃은 슬픔도 가시기 전에 원망이 생기겠죠. 아니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많은 빚을 남기고 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상속인이 생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법원에 신청하셔야 돼요. 아까 말했던 상속 포기. 상속 포기는 확실하게 부모님이 빚이 많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겠지. 미리. 상속 포기는 재산도 포기하고 빚도 포기하는 거야. 근데 정확히 나의 부모님이 빚과 재산이 얼마인지 모를 때가 있죠, 대부분이. 그럴 때 여러분이 혹시 모르잖아. 내가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그래도 빚도 많지만 재산이 조금 더 많아서 재산 중에 일부를 받을 수 있는데 상속 포기해버리면 다 못 받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상속 포기를 해서 자세히 밝혀줬더니 빚 중에 아파트 10억짜리랑 빚이 9억이었어. 그럼 1억은 남는 건데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아예 못 받지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정확히 부모님의 재산과 빚이 채무가 얼마일지 모를 때 하는 게 한정 승인입니다.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갚겠답니다. 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얼마를 남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재산이 4억인데 빚이 6억이야. 한정 승인하면 4억까지만 빚을 갚는 거야 그냥. 그러면 나는 어때? 마이너스 2억은 안 갚아도 되는 거지. 하지만 선생님 그 뭐랑 뭐가 똑같아요? 상속과 똑같잖아. 상속표랑 똑같잖아. 아니지. 한정 승인하면 재산이 조금 더 많으면 5억에 빚이 4억 5천이면 4억 5천 까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정 승인 역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역시 여러분이 법원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볼게요. 먼저 갑과 을이 자녀인 병과 정과 함께 또 갑의 부모인 어머니인 무와 함께 살았어요. 이 상황에서 아버지인 갑이 사망했습니다. X는 죽은 거야. 자, 죽었어. 유언 없이 죽었어요.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1. 단순 승인은 법정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때 누가 1순위 상속자입니까? 배우자 을, 그 다음에 직계비속 병정. 그럼 배우자 1.5, 직계비속인 병과 정은 1대 1인데 이때 갑의 재산은 2억이고요. 에? 빚이 30억이에요. 3억이에요. 30억에 재산은 2억인데 빚이 30억. 아, 진짜 이거 뭐죠? 끔찍한데요? 이때 을이 배우자인 을이 상속을 포기해. 원래는 1.5대 1대 1이면 자 여기 보세요. 30억에서 재산 2억 빼면 28억의 빚이 상속되겠지. 28억의 빚을 1.5대 1대 1로 나누면 12억 대 8억 대 8억을 이거 빚이야. 빚을 갚아야 되는데 배우자 을이 상속을 포기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직계비속인 병과 정이 갚아야 됩니다. 병과 정이 각각 14억의 빚을 상속하게 돼요. 그럼 이번엔 을과 정도 각각 상속을 포기합니다. 을과 정이. 그러면 아들 병만 남았겠지. 상속 포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을과 정이 각각 상속 포기하고 여기서 여기 남은 건 병입니다. 병이 한정 승인을 신청하면 이 전체에서 빚 30억에서 재산 2억만큼만 갚고 2억 원어치 빚을 갚고 처리가 돼요. 그러니 동시에 다 상속을 포기하든 아니면 2명은 상속 포기하고 1명이 한정 승인을 하든 여러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각자 하셔야 돼요. 각자. 그런데 여러분이 성장해서 다 결혼을 했어. 근데 엄마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인연을 끊고 살았어.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줄 몰랐어. 근데 그때 이미 부모님과 알고 지냈던 내 오빠나 형은 상속 포기를 했단 말이야. 난 몰랐어. 돌아가신지도. 근데 어느 날 비문서가 날라옵니다. 여러분의 형이나 동생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포기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머니의 빚은 고스란히 여러분한테 다 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상속은. 여러분이 살면서 부모님이 점점 빚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의심이 된다. 일찌감치 한정 승인을 신청하세요. 각자
자, 그 다음 이거는 단순 상속이고요. 이제 유언이 있는 경우가 있겠지. 유언이 있는 경우는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자, 일단 상속인 보호에 대한 거 오늘 필기하고 유언을 마칠게요. 여기서 을과 전이 각각 상속 포기하고 정 대신에 여기는 병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병이 이렇게 병이 한정 승인을 신청하면 이용원어치 빚을 갚고 처리가 된다. 필기하세요.